이쯤에서 이제 사례는 마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위법 세무조사에 대한 어떠한 방지책이 있겠는가? 19페이지입니다. 먼저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대법원이 최근에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당신이라고 결정하는 거, 이것도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으로 제기를 해서 취소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나 사후적인 권리구제 수단이고요. 사전적인 권리 수단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국세환급 가산금은 좀 증액하는 게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 부가처분이 취소가 되면 이미 납부된 세금은 돌려받고 이자 상당의 국세환급 가산금을 돌려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높아서 한 5%가량 받았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떨어져서 한 1.8% 정도를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8%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 세무조사가 확대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 위법한 세무조사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유사한 제도로서 국세환급 가산금의 5배 정도를 증액해서 주는 걸로 법제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민사와 달리 화해나 조정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정권고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정권고, 즉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구세청이 이 정도에서 한번 양보해 주세요라고 조정권고를 하게 되면 구세청 공무원이,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분이 많이 없던데 우리나라는요, 모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순간 해당 행정소송을 유지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그 해당 소속 공무원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무공무원이 이것을 받아주고 싶어도 지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고등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가 이걸 승인을 해야만 그 조정공고를 받아들이고 그 최종 결제가 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5배의 가산금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죠. 2%에 5배면 1년에 10%고요. 세무조사 소송은 한 5년을 끌게 되면 50%를 뱉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급세액이 원금이 1,000억이다. 그러면 1,500억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세청으로서는 소송 과정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유지하기보다는 돌려주는 하나의 유인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입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신설입니다.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요. 3페이지. 자, 국가기본법 81조의 4의 3항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해서 세무조사를 저해하게 하면 안 된다. 즉 청부 세무조사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관련 조세범 처벌법 같은 거에 보면 납세자 측에 성실 신고를 방해하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응해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관여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서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세무조사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부 세무조사에 관여한 세무공무원만큼은 처벌하게 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형법에 직권남용죄 이런 게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죄와 직권유기죄, 제가 판사할 때도 유죄 판결 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 규정으로 이것을 요건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그 일본에 비해서 고소 건수가 10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당한 세무조사 권한마저도 어쨌든 본인은 억울할 거니까 무조건 묻지 마시 고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납세자 보호위원회 등 제도의 현실적 운영인데요. 현행 국세기본법령에 보면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서 납세자 보호위원회,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이제 지방구세청 등에 소속하다 보니까 세무조사 제도의 제어보다는 세무조사 권한 강화 쪽으로 운영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보호위원회 이것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배속시키든지 해서
적어도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규정한다면 거꾸로 세무조사의 이러한 법원으로부터 취소당하는 그런 일도 적지 않을까. 따라서 세무조사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도 납세자 보호위원회 같은 제도는 제3기관에 소속시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것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세무조사의 순기능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제도 외에도 더 많은 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세무행정의 불공정 문제는 사실은 보수 진보 이런 문제를 보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저희 토론회의 기본 틀이 보수 진보 합동 토론회이기 때문에 편의상 형식상 보수 진보로 나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통상 저희 토론회 진행할 때 보수 측 발제자가 먼저 했지만 오늘 제가 이창원 변호사님께 먼저 발제하기로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이창원 변호사님이 개별 구체적인 세무조사권 남용 사례를 잘 소개를 하고 계셔서 시청자나 청중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발제해 주실 분이 전영수 전 서울국세청장이신데요. 세무 책임자였었는데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발제해 주실 겁니다. 발제 들어가시기 전에 아까 미처 시작할 때 참석 못하셨던 토론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이해운 최고위원이 오셨습니다. 이따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식 세무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제로 전영수 고문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주 우리 이창원 변호사님의 아주 좋은 사례 많이 들었습니다. 찔리는 면도 있고 앞으로 많이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좋은 정책 토론회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국가미래연구원 우리 김광두 원장님 계시지만 연구원하고 또 경제개혁연구소 또 경제개혁연대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국정에 바쁘신데도 이혜훈 의원님 옛날에 국세청 실무국장 때 여러 차례 뵀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혜훈 의원님 또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이현주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여기 참석자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만수 변호사님 방금 좋은 말씀해 주신 이창원 변호사님 또 이창익 세무사님 반갑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소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직 생활을 한 28년 했는데 방금 발표하신 대로 저는 창과 방패 역할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했습니다. 창이란 역할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 국세청장 하기 전에도 본청국장, 기획국장이나 감사관 이런 여러 보직을 거쳤고요. 또 조세심판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 보호 차원에서 권익보호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세심판원도 제가 사무관 때도 가서 여러 해 근무를 했고 또 실무자로서 했고 원장도 제가 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과 방패 역할을 해서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와도 같이 이렇게 좋은 토론이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현직에서 나와서 여러 해 동안 방패 역할을 또 좀 하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 세무조사 관련해서 한 20여 년간 지금 강의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보수진보 이름의 토론회긴 합니다만은 세무행정의 주요 영역인 우리 세무조사 또 국민 경제
분야에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함께 그 뜻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은 그 세무행정의 주요 영역, 그 다음에 세금에 관한 인식과 정책 방향, 그 다음에 현 정부의 세무조사, 그 다음에 현 정부 초기에 세무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강화에 대한 그 여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세무조사의 방향,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세무행정은 하나의 그 기획재정부의 그 조세정책 또 세제, 물론 이 조세정책이나 세제는 여기 의원님들 나와 계시지만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또 업계, 또 여기에 우리 여러 NGO, 이런 여러 단체의 그 의견과 현황을 반영해서 조세정책이 이루어지고 국세청은 요거를 인폴스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집행하는 거하고 정책하고 항상 피드백과 여기 돼 있습니다만은 상호 연계가 되고 끊임없이 피드백이 되는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무행정의 주요 영역은 대개 5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납세 서비스, 그 다음에가 신고납부, 그 다음에가 세무조사, 세금 징수, 그 다음에 납세자 권익보,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광활한 그 행정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기 세무조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소위 그 성실납세, 자진 성실납세, 소위 그 컴플라이언스, 이거를 보장하기 위한 감시 기능과 그 선도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론상으로 보면은 그 정부 부가제도와 신고납세 제도가 있습니다. 2가지 제도가 있는데 양 제도화에서 공의, 세무조사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에 관한 인식과 정책 방향, 요거는 조금 크게 봐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싶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근간의 복지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선거 때마다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정 규모가 커지니까 세금 부담,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될 그 무게가 엄청나게 우리를 짓누르게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네가 무거운 걸 많이 부담했느니 내가 적게 부담했느니 이런 여러 가지 논쟁, 또 논리적인 논쟁과 현실적인 논쟁, 이런 게 이제 많이 이렇게 증폭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도 많이 증폭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그 공정과 상생 문제, 또 중장기적인 그 조세 정책의 그 원칙과 기조, 그 다음에 세금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뭐 이런 국민적인 인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특히 그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 이거는 굉장히 그 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앞으로도 계속 그 확산하도록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소득 종류와 규모 간, 또 업종 간 세금 부담 문제, 또 소득 실상에 따라서 고르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특히 그 밑에 2가지 점을 찍었습니다만은 가진 사람이 더 내야 될 거 아니냐, 또 큰 기업이 더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과 그 밑에 세금을 내는 사람만 낸다, 국민 대다수가 세금을 내는 개세주의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견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분야들이 아직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노?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 밑에 있습니다. 대기업, 대자산가의 지능적이고 범법적인 세금 탈루 행위. 그 다음에
해외 그 거래로 인한 그 세금 회피 문제, 외국 자본 탈세, 지금 저 국세청에서 그 이런 권익 침해 사례 그런 것도 별 문제입니다만은 외국 자본에 들어와서 돈 벌고 먹튀하는 문제 사실 싸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밝혀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론스타나 이런 외국계 자본이 소위 그 먹튀라는 이름을 대중적으로 붙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테크닉과 엄청난 자문그룹과 이런 거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세청의 그 멤버들이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하는 데는 보통의 이런 세법 차원의 수단이 아니고 세법 플러스 행정적 또 여러 가지 국가 간 협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력이 엄청나게 그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게 좀 대두가 되고 있고요. 방금 여기 왜 나만 세금 내냐, 가진 사람이 더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 보도 자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2015년 기소 근로소득 신고인원 1,700만 명 중에서 그 과세 미달자가 46.8%입니다. 그래서 전체 절반가량이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냐,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이제 그런 거고, 법인세율 인상 문제도 이미 공론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세제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세무 행정 측면입니다. 오늘 그 포커스 행정 측면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아까도 우리 좋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중복조사 이런 거 사례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한 그 투명성과 객관성. 그러니까 깨끗하고 자의성 없는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행정, 세무행정. 그 밑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그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 문제, 국민과 소통하는.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실적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왜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국민들을 좀 설득시키는 게, 뒤에 제가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인식, 긍정적인 인식 바탕하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하면은 조금 더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 밑에 또 알기 쉽고 간명하게 해달라. 이런 건 끊임없는 요구입니다. 당신들만 알지 않느냐. 또 정보도 그 소위 그 어슴매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의 그 편향 보유성. 나만 알고 옛날에 왜 그 정보기관 그 하면 만화에 신문 만화에 거기는 검은 안경 쓰고 나오고 일반 국민은 검은 안경 안 썼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정보에 나는 너를 알고 있는데 너는 나를 모르잖아. 이제 이런 이미지가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색안경 그런 거를 없애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여기 알기 쉽고, 얘기하면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 대항도 되고 논의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이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 대상 선정할 때 자의성 문제, 이건 정치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성 개입 문제, 또 조사 과정도 사바사바 하는 거 아니냐, 또 야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그런 거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보강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기능 자체도 탈루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 우리 지난번에 그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했었죠. 2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그래서 그것도 그냥 우리가 그럼 딴 데보다 높네 이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하경제를 표면화시키고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좀
싸매고 연구를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현 정부의 세무조사 가까운 거 사례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 정부 초기에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현 정부에 135조에 달하는 그 복지 공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엄청 강화했습니다. 자관 여기 언론에서도 오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세무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나 반론이나 또 국민들의 그 불평이나 이런 게 많이 표출이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했습니다마는 세무조사 등 증세행정 강화 플러스 지하경제 양성화 검증망 입법적으로도 좀 꽤 보완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워낙 세게 이렇게 했습니다. 뭐 4대 분야, 중점 분야 또 비정상 부분의 뭐 정상화 이런 데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포착해야 되겠다. 이런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불거졌느냐. 세무조사 확대 강화에 대한 부담스러운 국민의 여론들이 엄청나게 폭발이 됐습니다. 공격적인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 그 다음에 4, 5년마다 순환조사를 발표했는데 2, 3년 만에 다시 나왔는데 압수수색을 겸한 예치조사가 나왔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빈번한 세무조사로 나라와 경제에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과세 논리를 갑자기 변경해서 여기 있습니다만은 종전에 과세하지 않는 걸로 정리됐던 사항을 새로운 논리와 주장으로 바꾸어서 과세를 하니까 이게 오랫동안 사업해온 납세자들 차원에서는 이게 과세관청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 많아서 부담스럽다. 범법자나 악덕 탈세의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나오면 업주의 종업원들에 대한 그 면은 어째 되나? 이제 이런 문제, 또 특히 그 거래처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 이런 거는 더더욱더 사업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제기가 됐었고요. 세무조사라는 게 아까 법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접강제조사입니다. 간접강제조사. 납세자의 동의를 기초로, 동의하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는 게 이제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재정을 확충한다는 것,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지 말고 일반적인 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아주 오래된 거에 대한 그 완벽한 증빙을 요구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뭐냐면 개인의 자산 형성 과정 그건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다마는 10년 전, 15년 전에 내가 어떤 구제에 얼마가 갔었고 왜 갔는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큰 돈은 물론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몇백만 원, 뭐 몇십만 원, 1, 2천만 원 이런 거 오고 가는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나온 게 뭐냐면 그 자금 출처 조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서 자산 취득 능력의 개연성이 입증되면 인정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특히 그 부부 사이에 오가는 돈은 세금 낸 돈이 오가는 거, 그런 거는 그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 있지 않느냐. 재벌그룹이나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잘하는 것 같다. 이제 요게 축약된 그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2단계로 현 정부 중기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을 지나서부터는 조금 그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같은 걸 감안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선자율신고 후세무조사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NTIS라고 국세 통합 전산망 새로운 시스템 그걸 가지고 정밀 분석하는 거를 매우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백업을 받아서 이렇게 신고 안내도 그냥 일반적으로 잘 신고 잘하지 않으면 조사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작년에 신용카드 금액이 저 얼마를 썼는데 저 5천만 원을 썼는데 당신 소득 신고한 거 보니까 4,500만 원이다. 그럴 수 있냐? 요건 좀 여러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 신고 잘해달라. 그러면 그게 맞으면 조금 부담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이 했고, 그 세무조사 시스템도 좀 많이 바꾼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조사 건수도 좀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그 세원 분석 시스템 이런 거 하고, 또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그 질서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범칙 처분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체제로 이렇게 하고, 특히 그 두 번째 거 보시면 그 적법과세에 대한 노력, 요거를 아직은 부족하지만 상당히 좀 강화해 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머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람직한 앞으로의 세무조사 방향은 뭐냐? 이거 개혁 방안입니다. 요걸 좀 이슈별로 하나하나 쓰려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저는 큰 그림 차원에서 제도적인 어프로치 그쪽으로 좀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성선설적인 측면에 갈 거냐,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것도 성악설적인 측면에서 갈 거냐. 성선설은 뭐냐? 직원들을 믿고, 정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중앙부처 또 국가 조직을 믿고 구성원을 믿고 한다. 법이 뭐 그래 많이 상세하게 필요하나? 이런 게 이제 성선설적인 입장이고요. 성악설적인 입장은 다 필요 없다. 법으로 제도로 딱딱 해놓고 거기로 가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좀 풍자스러운 얘기지만 성악설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직 규모, 국가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후자로 가서 제도 보완을 좀 많이 해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세무조사. 세무조사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증세나 복지재정 이걸 확보하려면 세무조사로 할 생각은 조금 후순위로 둬라.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의, 뜻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여기도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만 아베, 트럼프 못 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시키면 세금도 자동 늘고 고용도 확대되고 국가 전체가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세수가 연간 5, 6조. 법인의 경우는 조사 건수가요, 한 1% 정도 됩니다. 전 사업자의. 개인은 0.1%. 아무리 조사를 많이 해도 세원관리 측면에 의미 있는 조사, 샘플 조사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행정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세무조사 세수가 연간 5, 6조. 우리 조세 규모가 어떻게 돼요? 250조, 300조. 국가 예산은 얼마예요? 4, 500조가 되잖아요. 요거 하려고 그렇게 시끄럽게 부담을 주고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무조사보다는 보편적 증세, 아까 말씀드린 세제, 제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두 번째는요, 세무조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선정, 또 조사 진행, 조사 사후 관리, 또 사후 평가,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세법에 그 밑에 있습니다만은 94년부터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관련된 17개 조항을 법령화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위임 규정을 둬서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나 여기에 디테일하게 좀 두란 얘기죠. 두고 그거에 의해서 평가하고 조사를 하고 제도적으로 쫀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발표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세무조사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세무조사 관리위원회, 그 미국에도 상하원의 국세청 관련해서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의원님들 계십니다만은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 계속 국회에 보고하고 평가받고 필요한 사항은 저 보도자료 릴리즈하고 소통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세청이라는 그 속에 있는 조직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유관기관, 국민의 대표기관, 또 감사기관 이런 데다 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세무조사관리위원회 이런 거가 설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는 앞서 보호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이건 좀 좁은 차원에서 얘기고 어쨌든 그쪽에다 하려면 그 기능도 보완해서 독립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적법 절차 준수 강화, 이것도 지금 사법부의 입장이 세무조사 절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규정을 어기면 과세처분 무효, 행정처분 무효 이런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준수를 강화하도록 이것도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정기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수시 선정을 안 하긴 어렵습니다. 왜 그럼 제보가 1년에 수만 건이 들어옵니다. 탈세 제보가 잘못된 제보도 있습니다만은 수만 건이 들어오고 그게 상당히 과세 기초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선정의 경우에도 그 사유와 조사 내용 이런 거를 엄격하게 하되 일반 조사의 경우에도 조사 받는 사람한테 조사 통보가 가면 받는 사람이 내가 왜 조사를 받고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어떤 조사를 받느냐 이거를 확인 요청할 수 있는 조사 항변권, 요게 대부분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 대상 선정하는 것도 쟁송 대상이다. 이렇게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사 항변권 그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끝내고 이렇게 하면 조사가 훨씬 더 이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무조사할 때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과세 품질 제고도 해야 되겠고 이건 국민 불편 해소입니다. 여기 보도 내용, 저도 근무했던 조세 심판 청구 인용률입니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잘못된 부가처분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억울한 부가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제도적인 그거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지양해야 된다. 이거는 이 일반 조사 위주로 앞으로 세무조사를 운영을 하고 또 금융계좌도 국세청에서 상당히 폭넓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도록 이것도 당신들 최소화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거 규정, 허용하는 규정, 범위, 왜 우리 압수수색 영장도 구체적인 사유나 범위를 지정해서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제도화 시켜달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거 할 일이 많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한다. 이것도 소통의 문제인데 여기 하나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텍스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 처음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10년, 15년 전부터 그 행정에는 조금씩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하경제와 관련해서 다 연계되는 건데 뭐냐?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과 법 제도를 검토할 때 세금 신고가 500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400조 뿐이 안 들어왔다. 그게 텍스 갭입니다. 100조가 어디로 가서 신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업종별 분야별로 이렇게 쭉 해주고 이래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어때요? 아, 이거 세무조사 하는 게 맞네.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일반적인 긍정적인 인식만 받아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할 거 하고 분야별로 한 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공개도 하고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갖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인의 자금 취득, 자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기준 이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대한 억제, 그다음에 국내 거래분보다는 해외 거래 이런 거에 중점을 더 달라. 그다음에 특히 요거는 세무조사하고는 현재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연계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재정 그 집행에 대한 감사, 조사 이게 꼭 돼야 되겠다.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복지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만으로도 복지 재정의 확보 효과가 상당할 거다. 어떤 분은 25%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 정책 목적대로 꽂히지 않고 중복급여 이런 게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그 정부 조사권 차원에서 그 이렇게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넣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 고문님은 조세행정의 그 광범위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히 통찰력 있게 우리 조세행정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두 발제자께서 이 토론의 그 배경 내지 의미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사회자인 제가 잠깐 그 관련된 사실을 몇 가지 제가 조사한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조세행정의 불공정성이나 그 과도함 이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그 부각되는 이유가 국세 그 세입의 증가 추세를 보시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그 2016년도 작년도에 국세 수입 조세 수입이 242조 조금 넘습니다. 242조 좀 넘는데 그게 2015년도 실적 대비 11.3%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대입니다. 근데 국세 수입은 11%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뭐 그렇다고 뭐 세법이 크게 바뀐 것도 없고요. 어떤 그 세무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 부분 그 많이 걷어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거 보면 소득세 전체적으로는 11.3%고요. 소득세의 경우에 12.8%, 법인세의 경우에 15.7% 정도입니다. 그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조세 행정력을 동원해서 상당한 그 세금을 걷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2016년도 그 세입 예산 대비로 봐도 4.2% 이상을 더 걷었습니다. 그 소득세의 경우에 8.2%, 법인세의 경우에 1.4%를 더 걷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2%대에서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조세 행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걷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그 배경에는 전영수 고문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복지재원이 상당히 필요해지니까 뭐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겠죠.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 사회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 뭐 그 공약 가계부 만들어 가지고 뭐 세원 더 포착하고 지하 경제 양성화해서 좀 더 그 세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재정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제거해서 늘어난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반발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얘기한 정치인도 있었고요. 그런 갈등 속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국세 수입의 실적은 상당 부분 증가했다. 전영수 고모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 뒤에 2015년 이후에 개선됐다고 하셨는데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제 그 배경을 제가 이건 숫자이기 때문에 실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을 좀 기본적으로 깔고 저희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나오셨으니까 먼저 전문가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말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먼저 우리 한만수 변호사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셔야 됩니다. 예, 한만수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 주제, 대주제는 보수 진보 함께 계획을 찾는다. 우리 김강두 원장님께서 늘 모색하시는 대주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의 이 세무행정의 불공정 문제에 관한 세미나 자리가 마련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보수 진보 함께 계획을 찾는다는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나 진보나 정책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모두 국민 생활의 안정하고 향상을 위한 국가 운영의 방향을 모색한다 하는 점에서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엇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보다 행평에 맞는 제도인지에 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국가를 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하는 것이 이 1년의 세미나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세무행정의 불공정 문제에 관해서 앞에 두 분 발제자께서 이창환 변호사님과 전행수 고문님이 발제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 우리 국가 사회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단지 그 두 분의 발제 내용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제가 또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률 해석적 그리고 입법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대전제로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입장을 표명을 하셨듯이 과세 만능주의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생산해내는 생산량 중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가 운영하는데 적정한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고 또 그걸 재정을 통해서 지출하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쪽을 빼버리고 가져가 버리면 다른 쪽이 빠지기 때문에 그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 정책 운영하는 사람들의 우리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오늘 주제인 세무행정의 불공정 면에 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무조사 제도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늘 문제 발생에 소지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는 여러분들 다 깊이 생각을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민사 경제 거래, 민사 법률 관계를 과세 요건으로 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세금을 그냥 무턱대고 부과하는 게 아니고 법인과 개인이 행하는 민사 법적인 거래 또는 소유 관계, 그거를 과세 요건으로 해서 포착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과세 요건의 해석하고 적용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조세 법률 실무가로서 그리고 조세법의 그 학자로서 이렇게 연구하고 프랙티스를 하는 과정에서 늘 느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몇십 년을 해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해성 때문에 과세 공무원들의 재량이나 자의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현행 우리나라 국세나 지방세 세목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납부에 의존해서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일일이 부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 의무자 당신들이 알아서 신고를 하면 국가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판단을 해서 바로 잡아주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납부의 내용이 적정한지 적법한지에 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걸친 세무조사 제도의 어떤 내재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 공무원의 재량이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세무조사의 불가피성, 이 양자의 어떤 명제가 결합돼서 세무조사가 가끔은 정치적으로 오남용되거나 또는 세무공무원의 부패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우리 사회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미나의 주제가 아닌가 봅니다. 이런 일련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한 10년, 15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입법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가지를 아까 이창헌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만, 세무조사의 세무조사는 한 번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한다는 기본 원칙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찔끔찔끔 해서 납세자를 괴롭히지 말라 하는 원칙이죠. 국세기본법 81조에 11에 들어가 있고, 중복조사나 재조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 제도를 운영을 해오고 있고,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세무조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를 괴롭히는 세무조사의 내재적이고 고질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민사법 지식, 세무 업무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사법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과세관청의 의견 표출로 인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법인지, 세법인지, 무엇이 내 납세 의무를 결정하는지에 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의 부족에 따른 문제, 이것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법의 해석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전에 과세관청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룰링 리퀘스트라고 서양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차이는, 다른 나라하고 차이는, 우리나라의 룰링은 답만 딱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답이다. 근데 다른 나라의 룰링을 보면은 판결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내용이 또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규제도의 부실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과잉조사와 무리한 협상과세의 경향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조사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을 의식해서 세무조사 목표치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세 회피나 포탈에 문제가 없는 사항까지 과잉으로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경향, 그리고 임의조사 절차를 사실상 강제조사 절차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리한 과세 목표치를 달성할 욕심에서 엄정하게 법에 근거한 과세를 하지 않고 납세자와 적당한 협상, 바게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거 봐줄 테니까 저 문제에 관해서는 너 승복해라 하는 식으로 과세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세청의 내부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서 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내가 하는 이 과세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 부과해놓고 보자는 식의 과잉 부과의 경향이 있습니다. 보신주의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고를 채우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는 그런 잠재적 의식을 세무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적법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국고에 유리하게 세법을 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 정부에 들어서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고발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세 포탈범, 우리가 탈세범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구성 요건이 핵심이 조세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조세 질서범 구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검찰에 넘겨버리라 하는 경향이 굉장히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최근 몇 년에 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는 데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많은 두려움이 지금
국민생활 저변에 깔려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원인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그 문제점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사법률 관계나 조세 행사법에 관한 세무공무원들의 지식 부족, 그다음에 내부 또는 외부 감사로부터의 책임 추궁 회피 이 욕구, 그다음에 설정된 과세 목표치의 달성 부담, 이 세 가지가 그 내재적인 문제의 근저에 깔려 있는 원인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선 세무공무원의 법률적 지식에 관한 자질 향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민사법률관계 그리고 조세행사법 교육에 관해서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세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그 과세관청의 의견 제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규제도를 보다 충실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보다 충실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하는 방식으로 답을 안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세무공무원의 소신성 판단에 대한 면책 보장을 통해서 보신주의를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국고의 이익으로라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하고 납세자 간의 이 박애인 행위, 이거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창원 변호사님 말씀이 잠깐 계셨지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일반 형사범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그 구성요건 충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국민들을 사실상 협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용납돼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세무공무원의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에 의한 그 세무공무원 평가제도, 이걸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몇 년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그 업무 집행에 관해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공권력을 행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행정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그 제도 운영의 개선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세무공무원을 징계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징계 제도는 뭐 그대로 두더라도 이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킨 세무공무원을 표창하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오히려 반대로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몇 가지 개선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다면 우리 세무행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만수 변호사님. 다음으로 이창식 세무사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시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세무사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세무조사를 그 납세자에게 방패가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면서 현직으로 지금 세무조사를 직접 몸으로 느끼는 점에 대해서 뭐 법률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실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세무조사의 불합리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세무조사는요, 뭐 먼저 순기능을 좀 얘기하자면 세무조사 후 납세자의 어떤 세무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전환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에 이렇게 탈세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명확하게 여러 가지 뭐 비용이나
수익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인식의 발상이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순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좀 납세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좀 이렇게 국가에서나 여러 어떤 부분에서 해준다면 이렇게 그때 전환되지 않고 미리미리 이렇게 탈세하지 않고 또 적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결국 세무조사에 가서 이런 부분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순기능이 하지만 또 역기능을 발생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행 지금 세무조사에서 좀 제가 느끼는 좀 문제점을 좀 지적하자 하면, 납세자의 그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종업계에 또 매출액이 어느 정도 같은 어떤 비슷한 업종에서 어떤 업체에서는 5년 정도 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또 업체는 같은 업종인데도 10년이 됐는데도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사장님들이 나는 나오고 나는 안 나왔다 하면 오히려 안 나오신 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그 세금을 좀 덜 내게 하는 그런 유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무조사도 정기적이고 좀 이렇게 납세자가 예측 가능할 수 있게 5년이면 5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세무조사의 여러 가지 납세 협력 비용이나 또 세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체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국세청이나 국가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비용을 줄이겠다. 그 다음에 납세자에게 어떤 세무조사로 인한 어떤 그런 부담을 줄이겠다 해서 사후 검증 제도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 이건 작년 2016년도에 국감조사에서 이제 의원님이 받으신 어떤 내용을 제가 좀 카피를 한 건데요. 5년치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2015년에는 그 사후 검증의 건수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 세수의 증가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점점 세무조사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사후 감정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여러 가지 등기나 이런 거에서 통보를 많이 받습니다. 통보를 받고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안내문인데도 많이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제2의 세무조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이런 문제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일반적으로 세무 공무원들이 2주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합니다. 이 사전 통지가 2주 전에 하지 않으면 이게 형식적으로 이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주 전에 통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온 후에 사전 자료를 미리 이제 분석을 하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고를 한번 걸쳐서 검증을 한 후에 어떤 세무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무조사를 선정이 된 업체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이미 세무공무원들이 미리 인식을 하고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거가 일반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탈루되거나 비용의 과대 예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관청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징세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선정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수임을 이제 세무조사를 이제 조사 수임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 심심치 않게 어느 정도 매출액의 몇 프로, 그다음에 어떤 부분의 몇 프로 정도는 이미 본인들이 추징을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법적인 소지가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이런 부분은 좀 제고할 가능성이 미리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되면 어떤 그 세무조사에 관한 어떤 추징이나 여러 가지 납세자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세액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요새는 일반적으로 그 업체의 그 대표자님이
일선 관서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진술 같은 걸 하시는데 이 진술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세요. 왜냐하면 격리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담당하는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이 있을 텐데 이 직원들의 어떤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의 탈루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는 바람에 이 진술에 대한 어떤 좀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진술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거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이 아닌 또 다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해봤고요. 다섯 번째는 2015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 세무조사에 어떤 조사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일선 구청의 세무과든 시청의 세무과든 이런 조사 대상 부분들이 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또 이중조사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조사의 문제도 아직 명확하게 법제화가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또 다른 시간에 또 해결 방안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세무사님 시간 딱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토론자 우리 바른정의 이혜훈 의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혜훈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된 배경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직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너무 세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국세 탄성치라는 걸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경제 성장률이 1%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국세 수입이, 조세 수입이 몇 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 실증 연구에 의해서 한 1%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경제가 한 2% 정도 성장했으면 사실은 조세 수입은 한 2% 정도 올라가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들으셨겠지만 막 15%까지, 그 다음에 소득세의 경우는 한 13%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거의 정상적인 범위의 한 6배? 이렇게 6배 정도에 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왜 갑자기 이렇게 세수가 늘어났냐라고 국세청에 저희가 질문을 하면 국세청의 답은 한결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전산망 시스템을 잘 개발을 해서 그래서 각종 그동안 탈루가 되던 온갖 거래들을 다 잡아내기 때문이다. 홈택스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홈택스는 꾸준히 개발되어 오고 지금 벌써 오랜 기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걸 개발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1년 만에 갑자기 그런 엄청난 변화가 오겠습니까? 홈택스의 변화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보면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걸 국세청에서는 탄력적 세정이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많이 쥐어짜고 돈이 덜 필요할 때는 조금 숨통을 틔워주고 이런 것이라고 보이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수단이 지금 이제 사후검증이라는 것을 새로 도입하긴 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세무조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무공정의 공정성은 키가 결국은 세무조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무조사의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마른 수건 쥐어짜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당하게 세금을 물리는 측면도 있지만 또 거꾸로 세무조사를 받아서 당연히 추징이 되고 처벌에 넘겨져야 할 사실 힘 있는 사람들을 면죄부를 주는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조세범칙 조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세무사찰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세무조사도 세무사찰도 조세범칙 조사라는 용어로 쓰니까 두 개를 혼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 조사에 넘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한다면
기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 조사 범위 대상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 다음에 결국 하고 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 처분을 내릴 거냐, 추징을 얼마나 할 거냐, 그 다음에 전속 고발권이 있는 국세청이니까 고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는 곳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걸 보면 왜 이런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되고 국세청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과도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성부터 보면 지방청장,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전영수 청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지방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 자동위원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위원을 선임할 전권을 갖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임합니다. 6명의 내부 위원, 국세청 직원들이죠. 이분들을 6명을 누구를 고를 건지도 본인이 전권을 갖고 혼자 정합니다. 그리고 13명까지 둘 수 있는 외부위원도 본인이 혼자 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자격 요건이 시행령에 보면은 있으나마나한 자격 요건으로 돼 있어요. 그 자격 요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 회계, 세무에 관한 확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자격 요건도 허술하게 해놓고 청장이 전권을 가지는 이 위원회가 누가 위원인지 명단은 극비에 붙입니다. 절대 비공개입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 도대체 이런 어이없는 결론을, 부당한 결론을 내린 위원들이 누구냐,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 수년을 요구해도 절대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게 두려우면 왜 이런 공적인 일을 하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이 칼을 휘두르는 자리에 왔습니까? 어떤 때는 저희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세무나 법률, 회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좋다, 사람 이름은 땡땡땡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대표 경영반이라도 제출하라 그래도 절대 안 합니다.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비슷한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조사하고 또 처분을 내리고 전속 고발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위상이나 역할이나 권한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그 자격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던지,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15년 이상 재직을 했든지,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기업 경영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력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세범칙조사심의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굴 갖다 놔도 되고 누굴 갖다 놨는지도 극비에 붙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린 그 부당한 결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어떤 때는 재벌 기업이 완전히 통째로 불법 부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7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입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사회는 변화하고 법망을 피해가고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신종 기법을 개발해내기 때문에 이렇게 7개로만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해놓으면은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이고, 또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봐주고 싶은 사람은 이걸 이용해서 이헐령 비헐령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들이 강력하게 추징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겁니다. 굉장히 재량권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거의 보면 전가의 보도, 거의 칼자루를 다지고 있는 셈이죠. 이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추징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마비시켜 놓은 이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이 되었던 사건, 재벌 기업의 세무조사를 덮어주고 미르재단의 출연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그 사례, 이게 바로 이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그
어떻게 보면 과도한 재량권을 주는 이 국세청의 행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그 A 기업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 A 기업은 7개월 동안이나 세무조사 다음 단계가 세무사찰입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600억 원대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이미 다 적발이 된 거죠. 그리고 국세청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거래금액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600억 원대가 넘는 세금을 탈루했기 때문에 추징한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이 정도가 나오면 거래금액 부풀리기라는 건 대부분 회계 부정, 회계 사기, 회계 조작이 당연히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 부풀리기 이것도 그 자체로도 명백한 범죄이고요. 근데 이 정도 적발이 됐으면 당연히 세무사찰로 전환돼야 됩니다. 근데 세무사찰로 전환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 청장님이 직접 이 정권을 가지고 임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의 한 목소리로 이거는 고의라고 볼 수 없다. 아니 그 기업은 재벌 기업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국세청장 출신, 국세청 차장 출신, 국세청 고위직 간부 출신을 여러 명을 엄청난 고문료, 정말 수억 원대의 고문료를 주면서 이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게 범죄인 줄 몰랐을까요? 그리고 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게 이게 조세 포탈에 해당되는 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고의가 아니고 모르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이걸 세무사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다 뭐다 터지기 쯤에 해서 검찰이 이 문제를 손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 조세범칙조사심의 내에 과도한 재량권부터 줄이는, 없애는 그런 조세 행정의 개혁이 가장 첫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 조사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래 기다리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그냥 표만 몇 개를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2016년도에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수익 금액 규모별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수익 금액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5억 원 이하가 한 전체의 한 34.6% 정도로 가장 많고요. 물론 이제 이게 작은 사업자가 많은 게 원래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무조사의 목적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이렇게 5억 원 이하의 작은 사업체에 이렇게 집중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16년 거는 없는데요. 하여튼 점점 커지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기와 비정기 개인 사업자 이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요. 정기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비정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그 상황이라고 보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이의신청 처리 실적을 보면 인용률이 어쨌든 증가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무조사가 갈수록 그렇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도 많아지고 따라서 인용률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의 어떤 토론회의 취지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세무조사가 지나치게 과잉돼서 이것이 어떤 경제의 어떤 활력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경제 성장은 굉장히 미미한데 왜 이렇게 세수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공약에 따른 복지 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딱 그 목표 정해놓고 한다고 해서 그거대로 반드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사회에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에 아주 반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부터 하여튼 무리한 세무조사가 판을 칠 것이다라고 예견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그럼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지 말라는 거냐, 탈세를 조장하라는 거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현장과 맞지 않다, 불공정하다, 다 망하자는 거냐,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논리 대립도 굉장히 참 이렇게 한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실천하는 방향들을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 거시경제 정책과 함께 이것을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좀 느끼는 것은 이게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기재부는 그냥 목표만 설정하고 보고만 받고 별로 그렇게 이 전체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이걸 큰 틀에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세무행정이니까 무슨 기술적으로 세수 확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이것은 국민들의 개개의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세무행정의 삶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거시경제적 측면, 그리고 이 정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이 어떤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세수를 확보를 얼마를 해야 된다, 그래야 복지 재원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얼마를 확보를 해라,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윗선에서 뭐 얘기가 되면 그냥 무조건 목표 달성 이래 가지고 이제 열심히 뛰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우수한 또 공무원 관료로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 아주 정근대적이고 무슨 한 6, 70년대나 있었을 법한 이런 행정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러한 사태로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요, 우리가 그냥 이제 현장에서 보면 납세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매출도 있고 또 세금도 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윤도 남기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업계 또는 그 분야에서 내는 그 납세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요. 그래서 그것이 비록 이제 쥐어짜다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금으로 나중에 확보를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일단 그 세수, 그 어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애매한 부분을 포함한 그런 어떤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모든 가격이 결정돼 있어요. 시장에서요. 그러면 그런 가격들이 우리가 비용도 그렇고 모든 그 판매 가격도 그렇고 다 결정이 돼 있는데, 서비스 가격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세무조사가 강화돼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무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애매한 부분에 있었던 그 마진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대놓고 나는 못 내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그 업계에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하경제라고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이 비용과 가격에 대한 이런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수 확보 목표만 딱 정해놓고 무조건 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죽으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현장에 맞게 각 산업 분야별로, 업계 분야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애매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비용들은 어떻게 그 충당되고 있는 것인지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봐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한 몇 년, 한 10년에 걸쳐서 해야지 저는 맞는 것이다. 한 5년,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 기간을 두고 뭐든지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그 납세자들도 승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혜원 의원님도 공정위 말씀하신 똑같아요. 모든 것이 똑같아. 공정위도 어느 분야가 예를 들어서 불공정하다라고 하면 그 분야의 각 산업 분야에 대한 실태부터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 분야는 불공정성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그 분야의 그 플레이어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조사도 하면서 지도도 하면서 이렇게 갔을 때 진짜 제대로 시정이 되는 것이지, 표본으로 해가지고 본보기로 몇 개만 하고 또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이렇게 가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 방식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연착륙시킬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이 기획재정부와 이 정부의 고위층의 어떤 책임이다. 그리고 정치가 상당히 이 부분을 풀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보면 너무나 행정이 관료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따로 놀고 있는 이 현상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이 행정이 잘 융합되어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는 이러한 행태들이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저는 또 이 어떤 권력 구조의 개편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이 오늘 세무행정의 불공정성 이슈는 사실은 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님께서 상당히 강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믿고 계신 부분입니다. 김광두 원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실은 뭐 우리 모두가 세무서에서 전화 오면 일단 긴장하죠. 또 검사가 전화하면 긴장하고. 근데 세무서에서 전화 올 때 우리 같은 개인보다 기업들이 더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세청을 권력기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여기 주제발표 토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경우, 그것은 그거를 당하는 사람, 당하지 않는 사람을, 힘을 가진 사람이 선별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불공정성의 대표적인 그런 경우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라는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된 여러 가지 사례, 법 또는 관행, 이걸 보더라도 세무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다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기업들 입장은 세무조사를 일단 받으면 금융 우선 기관으로부터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래선으로부터 곧바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그 문의를 받고 거래가 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탈세를 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추징해야 되겠지만 멀쩡한 기업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한 기준 이거를 확보해야 부작용이 없겠다. 그리고 지난해를 보면은 정부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경기 부양 목적으로 했는데 세수는 엄청나게 또 초과 수입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 추경은 왜 하는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그 세무행정, 세무조사 그리고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간의 조화 이런 것도 이런 걸 얘기할 때 좀 고려가 됐으면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그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혜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세게 세무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어떤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A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롯데쇼핑이죠. 17개월 동안 세무조사에서 롯데시네마 등의 일가 몰아주기에 대해서 600억 원을 이제 추징을 했다라고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롯데시네마의 일가 몰아주기 문제는 경제개혁연대가 2007년에 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10년이 지나서 국세청이 과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저희 경제개혁연대 입장에서는 사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롯데시네마의 일가 몰아주기는 신격호 회장님의 막내딸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이거를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공정위가 신세계 이명희 회장에 대해서 5,800만 원, 5,800억 원이 아니라요 5,8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세계 계열사의 차명 주식 보유에 대해서 약 800억 원 상당의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것에 대해서 최영숙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새누리 당사 예, 800억 원 상당의 차명 주식 보유에 대해서 사실 이게 2015년 정기 국감 때 지적이 되었던 사안인데 여기 국회의원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사안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국세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이 단 한 번도 과세 자료에 대해서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2015년 국감 때도 국세청이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고요. 당연히 세금도 그 당시에 아주 일부만 매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명 주식을 보유한 명의 대여자들이 신세계그룹의 부회장 사장님들이라서 이미 35% 최고 소득세율을 무는 분들이라서 세금 탈루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고요. 그 이후에 이게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마 검찰 고발에서 실형을 조세 포탈죄로 유죄가 선고됐으면 금융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다른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융실명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거고요. 마지막으로서 공정위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려 5,800만 원의 과태료로 끝냈습니다. 5,800만 원. 800억 원의 차명 주식에 대해서 결국 뭔가 문제가 된 것은 국가기관이 제재를 가한 것은 공정위의 5,800만 원 과태료뿐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두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논리만으로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국세청이 이렇게 국세정보, 과세정보를 비공개하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의문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기업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과세 문제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 과세 자료에 대해서 개인 실명까지를 공개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과세 내지는 과세 처분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내가 어떤 정도의 소득 위치에 있고 나의 세금, 실효세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이게 수직적 수평적으로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 때만 우리나라의 어떤 조세 체계나 또는 세무 행정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과세 정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어떤 공개의 어떤 근거를, 법령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조 교수님. 김상조 교수님 발언 중에 저희 그 방송 시스템에 약간 혼선이 생겨서 이상한 잡음이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고려대학교 장화선 교수님 오늘 오셨는데 귀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은 뭐 과세 행정, 세부 행정의 그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미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앞서 이 신광식 사회자께서 제기했던 경제 성장과 이 비례하지 않는 이 세금 징수의 변화, 이게 가져오는 전체 구조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금이라는 것은 이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을 정부가 일부 걷어들이는 건데, 전체 우리나라의 소득이 그러면 어떻게 개인과 기업에 분배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 2000년 이후 지난 15년간을 보면은 전체 우리 경제가 만들어낸 소득, 그걸 우리가 국민 총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소득 중에서 개인 소득으로 귀속된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 한 2000년부터 본다면 한 6% 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그 우리 국민 총소득을 한 1,580조 정도로 본다면은 거의 100조, 현재 금액으로 본다면 100조가 줄어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개인 소득, 특히 이 근로소득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개인 소득에 있어서의 소득 세원의 기반이 뭐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 자체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개인 소득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이 기업 소득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감면 제도에 의해서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이 개인세와 법인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엇비슷합니다. 근데 대부분 OECD 국가 중에들은 개인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개인 국민들, 이 봉급생활자들이 탈세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유리지갑인데 결국은 개인 소득의 비중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총 국민 소득 중에서
일반 가계에 배분된 비중이 줄어든 상태에서 무리한 세무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세수의 기본 구조가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지극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 소득 중에서 기업과 개인 뺀 정부의 소득, 그건 결국은 세수거든요. 정부의 소득이란 건 일부 사업 소득이 있지만은 이 세금 소득인데, 세금 소득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 GDP 또는 이 국민 총소득 비중으로 보면은, 다시 말하면 지금 과세 행정의 공정성의 문제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과세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앞서 여러 토론자 지적하셨지만 특히 이제 법인세와 관련한 정치적 임의성이 발휘돼서 이혜원 의원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김상조 교수 이야기했지만 많은 것들이 왜곡돼 있는 거, 플러스 이 개인소득세가 아닌 사업자 소득인데 개인 사업자 소득의 탈루, 이제 결국 그 부분이 이 과세 기반이 왜곡된 것 플러스 과세 행정의 그 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이 복지 예산을 엉뚱한 방식으로 지금 무리하게 걷어들이고 있다. 그 외에는 우리 전영소 고문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하성 교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토론은 한번 돌아갔고요. 저희 발제자들 의견을 좀 들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론자분들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영수 원장님부터 시작하시죠. 여태까지 말씀 나오신 중에 그 세무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들어온 세수가 많다. 요거는 조금 제가 사실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작년도에 개인 사업자 조사 실적이 9천억 정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무조사 세수할 때는 국고 집중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해서 100억을 고지했으면 얼마가 납부되느냐, 요거는 이제 국고 집중치고요. 여기 지금 부가세 기준으로 할 때 그 개인의 경우 작년도 한 9천억 정도 세금을 부과를 했고 재작년에도 9,500억, 현 정부 첫 해가 1조가 약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작년도가 5조 5천억, 재작년이 6조 4천억, 첫 해가 2013년이 6조 6천억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라프하게 보면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 규모는 거의 같거나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국세청의 간부들을 만나면 이 세수가 이렇게 오바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까 이혜원 의원님 말씀대로 TIS, ETIS나 이런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안내하고 해서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걸 면박 줄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거시 분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저희가 하나하나 좀 뽑아봤어요. 보니까 감면 축소 문제, 조세 감면, 그 다음에 담배세 인상 문제, 거기서도 6조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득세 최고세율 설정 문제, 그 다음에 법인세율도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투자 축소로, 투자라는 게 비용이잖아요. 투자 축소로 법인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장하성 교수님 다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거시분석 모델, 아까 우리 이현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텍스갭의 문제, 이거를 분야별로 산출이 되면 세수가 어디서 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조사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전략적인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염두에 둬서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건 저는 아닌 거로 생각을 합니다. 권력기관화하는 행동들을 몇 개 해서 그게 누적돼서 한 거고,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과세 정보 제공 공개 문제는 프라이버시가 우선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창원 변호사님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요. 예, 오늘 주제가 세무조사의 공정성이겠습니다만, 세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징세를 어떻게 공정 형평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모아둔 세금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징세 합리성 부분만 국한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 법인세 실효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징세 부담은 상당수 개인에게 좀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쓸 돈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쓰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주거비와 사교비가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건전한 소비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건전한 소비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원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경제의 일환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부분을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도 분명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분명히 강화할 부분 강하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이 법인에 대한 실효세율을 증대시키고 개인의 소득 부담을 좀 감소시키되, 특히 건전한 소비 증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과도한 주거비와 사교비는 해결되는 이러한 재정 정책이 실현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께 우리 맨 왼쪽에 한만수 변호사님부터 마무리할 수 있는 발언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 말씀들 하셨고 저도 다 공감을 하는데요. 하나 좀 뭐랄까 마이크로한 미세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대한 어떤 이념이나 또는 비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미세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 그 미세한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과세 행정 시스템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사법 검찰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미세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대한 담론에서 끝나지 말고 그것이 국민 생활의 구체적인 구석구석에 이어지도록 국가 경영을 담당하는 분들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혜훈 의원님. 제가 우리 전영수 전 청장님께 좀 반박하는 것처럼 돼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국세청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 세무조사 실적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그대로인데, 세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경제 여건도 좋아졌고 담배세 얘기하는데, 담배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세 증가와 법인세의 이 엄청난 과도한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이 되질 못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올랐다. 근데 그거는요, 국세청이 세수 추계를 늘 해오죠. 내년도 세수가 어떻게 될 건다. 그 세수 추계를 해온 거에 의하면은 소득세 최고 세율을 올린 거에 의해서 1,000억? 몇 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4조가 오른 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작은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과도한 세수를 거둔 거, 이것은 그 요인들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사실 이제 제 토론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무행정 중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최근에 국세청이 도입한 그 교차 세무조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은 향토기업이, 특정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청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과세청과 과세를 받는 피과세자 입장에서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이 관할관청 말고 다른 지역의 관할관청에게 세무조사를 교차로 할 수 있게 맡긴다. 마치 굉장히 개혁적인 것처럼 들어서 저희들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B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벌기업이죠. 근데 재벌기업의 장학생이라고 아주 소문이 파다한 장안의 유명한 국장님이 이 지역에 옮겨 있을 때는 그 재벌기업의 계열사가 전국에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이 지역에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의 세무조사를 이 국장에게 맡겨요. 근데 이 국장이 반년 만에, 원래 국장들 보직이 그렇게 반년 만에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청으로 옮겨요. 그러면 원래 자기가 있었던 청에 있는 이 재벌기업의 계열사를 또 여기다 맡겨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교차 세무조사라는 이 틀을 이용해서 그 재벌기업의 세무조사를 면죄부를 주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종, 불공정 세무행정의 저는 사례라고 보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감에서 열심히 얘기를 해도 언론이 한 줄도 써주지를 않아요. 그 기업이 모든 언론에 광고를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제가 발언을 하면 16개 정도의 기사가 거의 5분 만에 올라왔다가도 점심 먹고 1시간 후에 돌아오면 16개가 모두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교차 세무조서가 정말 개혁적인 조치로 도입이 됐다면 조사 담당자와 세무조사를 당하는 기업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재척 사유를 반드시 시행령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의 개혁은 무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창식 세무사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차 세무조사가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세무공무원들이 오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다 하고 다시 본인의 그 세무서로 들어갈 때 굉장히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춰놓고 세무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보완이 필요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세무조사는요, 이 국가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이 공공 서비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를 들자면 검찰 조사와 같은 어떤 조사권자와 조사를 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문제를 만약 인식을 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도 본인이 문제가 안 되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서비스가 아닌 마치 이걸 반드시 이거를 추징을 해야 된다 이런 사유로 만약 이렇게 국세청에서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 좋은 제도가 세무조사에서 등장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숨고 또 찾아내는 그런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을 해서 국가도 충분한 어떤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그 전에 굉장한 사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납세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떳떳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충분히 본인이 느낀다면 세무조사가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굳이 토론회장에서 문제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현주 의원님 클로징 코멘트 듣겠습니다. 네, 방금 이혜훈 의원님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여담이긴 한데 이 경제 분야는 주로 경제부에서 취재를 하고 국회에 나와 계시는 정치부 기자분들은 전혀 정책은 잘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에서 우리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치부 기사를 보면 모든 것이 어떤 권력 투쟁으로 점철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무슨 그 이상하다기보다는 무슨 사건 25시를 보는 듯한,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어떤 기사들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들이 나오는 그 해외 언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어떤 이 취재의 어떤 구조에 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특히 이제 정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례로 이제 최근에 이 지역구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며칠 동안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전부 다 일제히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제가 전셋집을 구하는데 되게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며칠 동안 계속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 집이 문을 열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다 문을 닫았냐. 근데 국세청 세무서에서 불시 단속을 나온다고 소문이 나서 다 문을 닫았다.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닫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겁나니까 문을 다 닫습니다.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도 뭐 문제가 있죠. 공인중개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나 현재 보면 이 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요. 공급 과잉 상태고 또 이 경기가 악화돼 있어서 또 시장 구조의 조정기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아까 경제 성장률하고 그 어떤 모순된 관계를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그 업계와 이런 것들을 현장을 잘 살펴보고 그 현장의 어떤 흐름과 맞는, 그래서 그 현장의 어떤 업계의 수익 구조가 엄청나게 악화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원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세무조사를 막 해버리면 정말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그런 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 다 국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업계 또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중개사들이나 이런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중소기업들 업계들이요. 전혀 이게 단결이 안 돼 있어요. 그 조직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대변해주는 조직이 하나도 없고 정부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이 문제를 연착륙할 수 있게끔 협상할 수 있는 주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하고 저는 맞닿아 있다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조직화도 좀 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각 업계가 이럴 때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협상도 하고 그래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도 좀 마련하고 그래서 국민을 위한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현주 의원님.